저는 서민정 32살입니다. 10년 전 22살의 나이에 남편 김태준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중견기업 2세였어요. 시아버지 김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사업가였고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전형적인 재벌가 마님 스타일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나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민정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네, 어머님.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할 거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우리 집 규칙을 지켜야지.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규칙들이 쏟아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상 차리기, 집안 청소는 매일 2번, 시어머니 친구들 모임에는 항상 따라가서 심부름하기, 시댁 식구들 빨래는 모두 손빨래로 하기. 끝이 없었어요. 이런 것도 못해?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우고 자랐니? 시어머니의 핀잔은 매일 반복됐어요. 남편 태준에게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엄마가 원래 깐깐하셔.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입는 옷 하는 말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했어요. 결혼 2년 차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배 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임신 8개월까지도 나는 집안일을 다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 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어도 임신은 병이 아니다라며 봐주지 않았어요. 딸 예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애는 누가 키울 거야? 내가 키워야지. 나는 이미 내 아들 다 키웠어. 시어머니는 손주를 봐달라는데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산후조리원도 돈 아깝다며 못 가게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극구 말렸어요. 시댁에서 조리하는 게 맞지. 친정어머니가 와서 뭘 해. 결국 나는 혼자서 신생아를 키우며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어요. 밤새 아이 돌보느라 못 잔 다음 날에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 차려드려야 했어요. 신우 태희는 더 가혹했어요. 나보다 3살 어린 신우는 대학생 때부터 나를 만만하게 봤어요. 언니, 내 방 좀 치워줘. 친구들 온다고. 언니, 내 옷 좀 다려줘. 소개팅 나가는데. 언니, 용돈 좀. 없으면 오빠한테 말해서 받아와. 신우의 부탁을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신우한테 잘해줘야지. 같은 식구끼리 왜 그래? 시아버지도 다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내가 실수라도 하면 눈초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남편 앞에서 서슴없이 했어요. 남편은 그때도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러셔라고 넘어갔어요. 5년이 지나고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라며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이제 아들도 낳았으니까 책임감을 가져야지. 우리 집안대를 일을 아이를 잘 키워야 해. 시어머니는 손자는 극진히 예뻐했지만 나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차갔다. 아이들 돌보는 것도 당연히 내 몫이었고 아픈 건 변명이 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면 아이들은 누가 돌봐? 엄마 자격이 없어. 7년 차 되던 해에는 정말 한계였어요.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들 모임 준비까지 혼자 다 해야 했어요. 30명 분량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느라 3일을 밤샜어요. 음식이 좀 짜다. 다음엔 더 신경 써. 그게 시어머니가 내게 한 유일한 말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해줬어요라고 자랑했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고마움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다툰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저만 이렇게 사는 걸요. 친구들 보면 다들 시댁과 따로 살거나 함께 살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리 집 형편이 다르잖아. 아버지 사업도 있고 어머니도 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결국 남편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항상 시댁 편에서 나를 설득하려고만 했어요. 8년 차가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음식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약 먹고 좀 버텨. 어머님, 정말 몸이 너무 아파요. 하루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이미 다 약속한 걸 어떻게 바꿔? 며느리가 이 정도 일도 못하면 어떻게 해? 결국 39도 열이 나는 상태에서 15명 분량의 한정식을 준비했어요.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갔다. 9년차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 교육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예진이는 피아노 학원 그만둬. 그런 거 배워서 뭘 해? 공부에나 집중해. 준호는 태권도 학원 보내. 사내 아이가 강해야지.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무시했어요. 내가 아이들 의견도 들어보자고 하면 엄마가 너무 애들을 버릇없이 키운다며 질책했어요. 그해 겨울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도맡아 했어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밤새는 게 힘들어.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3개월간 나는 낮에는 집안일,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신우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회사 일 핑계로 주말에만 잠깐 왔어요.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후에도 재활이 필요해서 내가 도맡아 했어요. 물리치료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약물 관리하고 식이요법 챙기고 모든 걸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민정이가 좀 더 꼼꼼했으면 아버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평소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신경 썼어야지. 시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나의 탓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10년간 이 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결국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리는 것이었어요. 10년 차가 되던 올해 초 드디어 그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어요. 민정아, 앉아봐. 네, 아버님. 이번에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내 남편과 신우에게 반반씩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그것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만약 태준이가 먼저 죽게 되면 그 재산은 다시 우리 집안으로 돌아와야 해. 며느리가 가져가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태준이 명의로 된 재산들을 신탁으로 묶으려고 해. 그러면 나중에 태준이가 없어져도 재산은 준우에게 바로 넘어가고 너는 손댈 수 없어.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그럼 저는 너는 준호 엄마로서 역할만 하면 돼. 재산은 우리 집안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맞지.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거? 나도 들었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뭘 말해?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10년간 이 집을 위해 희생한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주세요. 희생? 좋은 집에서 먹고 살면서 무슨 희생이야.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그냥 무료 가사도우미, 무료 간병인, 무료 육아도우미일 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어요. 신우 태희가 결혼한다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태희 결혼 준비비로 5억 준다고? 그럼 우리 결혼할 때는 얼마나 해주셨는데? 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때? 우리는 뭐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따로 안 주셨지. 알고 보니 신우는 결혼 자금 5억, 신혼집 전세금 10억을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10년간 시댁에서 무료로 부려먹으면서도 한 푼 지원받는 게 없었다. 언니도 나중에 분가할 때 해주실 거야. 태희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나중이 언제인데? 글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시부모님 평생 모시고 살면서 무료 노동 제공하고 돌아가신 후에나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재산도 없고 10년간 경력 단절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달 내가 아이들과 친정에 다녀온 사이에 시댁에서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정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아이들 양육권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이 성적도 떨어지고 준호는 말썽만 부리고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건. 그래서 말인데 아이들 양육권을 우리가 가져야겠어. 법적으로.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10년간 혼자서 키운 아이들을 빼앗겠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한두 가지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 교육도 엉망이고 며느리 자격이 없어.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며느리가 좀 더 똑똑하면 좋겠는데 아이들까지 바보로 키우면 안 되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산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다음 날 시어머니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어요. 양육권을 우리가 가지면 너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안 해도 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함께 살기는 하되 법적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잘못되어도 내 탓 안 하고.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들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인데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일을 나가든지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일을 나가라고요? 응.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니까. 너는 벌어온 돈을 집에 다 넣어야 해. 생활비로. 결국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빼앗고 나는 밖에서 돈만 벌어와서 시댁에 바치라는
그때 정말 한계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친정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민정아,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그날 처음으로 친정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1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을. 전화를 끊은 후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민정 씨 계시나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왔어요. 나는 영문을 몰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 관련 수사건으로 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어서요. 시아버지 관련 수사.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꺼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 회사의 탈세, 비자금 조성, 건설 현장 안전기준 위반. 온갖 범죄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부인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부인 명의로 된 계좌가 있네요. 이 계좌로 수상한 돈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시댁에서 나를 범죄에 연루시켜 놓았다는 것을. 내 모르게 내 명의를 도용해서 비자금을 세탁한 것이었어요. 이건 제가 개설한 계좌가 아니에요. 통장도 본 적 없고 도장도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으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시댁에서 나를 버릴 때를 대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해둔 것이었어요. 양육권 박탈 상속 배제에 이어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민정아. 어머니가 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친정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대성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정 양을 뵙고 싶습니다. 대성그룹.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인 그 대성그룹.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영문을 몰랐지만 따라갔어요. 강남 대성빌딩 최고층 회장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발에 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민정아. 내 손녀.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서대성이다. 내 친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였다. 할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신 거야.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원망해서 성까지 바꾸고.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나는 대성그룹 창업주의 손녀였다. 그동안 찾고 있었는데 성이 바뀌어서 찾지 못했어. 최근에서야 사설 탐정을 통해 알게 됐지. 그럼 저는 대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다. 나에게는 너 말고 다른 손자 손녀가 없거든. 머리가 하얘졌어요. 10년간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산 내가 실제로는 시댁보다 훨씬 큰 재벌의 상속자였다니. 할아버지. 그럼 저희 가족은? 내 아버지 어머니도 모른단다. 내가 아직 말하지 않아서. 너부터 만나고 싶었거든. 그날 할아버지로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김 회장의 건설회사가 대성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였다는 것. 그리고 최근 김 회장의 각종 비리가 발각되어 협력업체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다는 것.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손녀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먼저 김 회장 회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어요.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10년간 숨겨온 모든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김 회장이 받던 모든 대출에 연대보증을 즉시 해지하라는 통보를 했어요. 대성그룹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었다. 시댁은 하루아침에 부도 직전에 몰렸고 남편 태준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저는 이제 그 집에 안 갑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들어와. 아버지가 큰일 났다고.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고?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요?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 주셨나요?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에 와. 안 갑니다. 안 온다고? 내가 나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책임져야지.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 가족이 한 일의 결과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10년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상속에서 배제하고 아이들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하고 제 명의로 범죄까지 저지르고. 그건. 이제 그 결과를 치르세요. 시아버지도 전화를 했어요. 민정아, 할아버지가 간청한다. 제발 돌아와라. 우리가 잘못했다. 늦었어요. 기회는 10년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저는 10년간 노예처럼 살았어요. 이제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일주일 후 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회장이 구속됐어요. 탈세와 비자금 조성,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사고 은폐까지. 죄목이 20개가 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비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였어요. 남편 태주는 회사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것이었죠. 그들이 10년간 나를 무시할 때 그 돈이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번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더러운 돈으로 나를 깔보고 무시했던 거예요. 2주 후 할아버지가 나를 다시 불렀어요. 민정아, 이제 내 정체를 공개할 때가 된 것 같다. 다음 날 모든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대성그룹 서대성 회장 유일한 상속자 공개. 손녀 서민정 씨가 그룹 경영 참여. 순식간에 내 핸드폰이 터져나갔어요. 기자들, 지인들 그리고 시댁 사람들. 가장 먼저 온 건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민정아, 우리 민정이. 아가 몰랐어. 시애미가 정말 몰랐다고. 이제 와서 아가라고 부르시네요. 그동안은 너야 라고만 하셨는데. 민정아,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시애미가 무릎 꿇을게. 제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남편 태준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하고 절망적인 얼굴이었어요. 민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집안 사람인 줄은. 만약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답이네요. 당신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한 며느리가 필요해서 결혼한 거였어요. 아니야. 정말 사랑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10년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는 내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민정아, 복수하고 싶으면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어.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나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10년간 나를 괴롭힌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김 회장과 시어머니, 신우에 대한 법적 처벌은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 태준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이혼 조건을 말할게요.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거예요. 당신은 양육비만 내면 돼요. 민정아. 재산 분할은 안 받을게요. 대신 아이들과 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에요. 태주는 결국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김 회장은 실형 8년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신우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강남의 새 집에서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진이는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고 준호는 태권도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예진이가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해 예진아. 정말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내게 회사 일을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급할 것 없다.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 부모님도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하셔요.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네. 친구들도 말했어요.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답할 수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요. 한계에 몰리니까 이런 힘이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시댁에서 보낸 10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진짜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볼 때 모든 게 보람 있다고 느껴요. 지난주에는 시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민정아, 시애미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구겨버렸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꽃길만 걸으며 살 거예요. 32살의 새로운 시작이 늦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충분히 젊고 할 일이 많아요. 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10년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10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은 끝났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나도 10년간 참고 살았지만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힘내세요. 그리고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